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1회차 20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 그 복원 내용은 유튜브 채널의 패스 채널 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스크랩을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문제에 어떤 오타가 있다든지 뭔가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채널에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가져와서 설명만 덧붙였을 뿐이다 라는 걸 미리 강조드리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나왔던 문제와 다른 부분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에 실제 이용 가능한 호스트 개수는 몇 개인가 라고 이게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IP 주소의 그 어떤 번호의 그 숫자에 그 사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일단 먼저 따져야 됩니다. 자, 여기다 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원래 이제 IP 주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IPv, 여기서 말하는 건 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네트워크 속성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면, 자, 확대를 해볼게요. 어댑터 설정 변경에 로컬 영역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성을 들어가면 IPv4가 있어요. 얘를 속성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냥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뭐 PC방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 자동 IP가 아니죠. 고정 IP로 해서 쓰죠.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기관에서는 IP 주소를 수동으로 이제 이렇게 고정 IP를 쓰는데, 자, 여기서 제가 숫자를 일단 아무거나 하나 일단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1,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는 뭐 253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자, 어디 벌써 보니까 경고창이 하나 떠요. 253의 항목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1부터 223까지 사이의 값을 지정하세요.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IP 주소 공간에서는 223까지 밖에 못 쓴다는 얘기네. 그리고 시작 주소가 1부터 시작하니까, 그럼 0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0 넣으면 똑같은 오류가 떠요. 이렇게 오류가 떠요. 안 된대요.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게 0번은 사용이 안 되는구나. 자, 0에서 255까지의 실제 그 범위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봤더니 0번은 사용 불가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0에서 255까지면 원래 개수로 따지면 몇 개입니까? 개수로 따지면 256개가 되겠죠. 0을 포함하니까요. 256개인데, 여기서 0이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255개가 되겠네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 근데 255 숫자 자체도 사용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자, 여기 이 네트워크 속성 창에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255를 만약에 여기다 넣었어요. 자, 지울게요. 다 지우고 255. 여기는 뭐 아예 255가 들어갈 수가 없죠? 223으로 그냥 할게요. 여기다가 255를 넣어볼게요. 255 넣었고요. 여기는 뭐 그냥 3이라고 해보죠. 여기는 서브넷 마스크가 자동으로 255, 255, 255, 0을 보통 통상적으로 99%로 제일 많이 넣었는데, 서브네팅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걸로 그냥 채워 넣습니다. 그다음 223, 뭐 255, 255, 1로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이거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근데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되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자, 여기다가 제가 255로 채워보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를 놨죠.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 조합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뭐 IP 주소의 호스트 주소의 일부에 있는 모든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뜻풀이를 하면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편의상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숫자를 10진수로 지금 이거는 표현을 한 건데, 얘를 원래 2진수 값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1,
2, 4, 8, 16, 32, 64, 128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8개의 숫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얘를 굳이 이제 좀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줄일게요. 여기 있는 걸 좀 줄일게요. 네, 여기도 좀 줄일게요. 같이 줄였습니다. 좀 눌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원래는 1, 1, 1, 1, 1, 1, 1, 1 이렇게 되죠. 8개죠. 8개의 숫자 1이 있는데 각각 보면 1,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 보자고요. 얘를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썸 함수를 써서 그냥 제가 편의상 계산할게요. 8개의 숫자 자리를 전부 다 더하게 되면 25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8개의 숫자로 지금 모든 비트, 이걸 비트거든요, 비트. 이 비트가 전부 1로 채워져 있으니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 조합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55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본래 용도가 뭐라 그러냐면 얘는 브로드캐스트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브로드캐스트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0번과 255번은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다 0번 넣어볼까요? 0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안 되죠. 예. 모든 IP 주소의 호스트 주소의 일부에 있는 모든 비트가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규칙이 안 맞는다 이 뜻이죠. 예, 이렇게 검증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5번과 0번을 쓸 수가 없어서 또 한 개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256개에서 2개를 뺀 나머지 그러면은 254개가 정답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 분석 끝났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함관리 과정을 보기를 참조해서 뭐 순서대로 적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맞는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시험장에 가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순서가 처음에는 결함 검토 확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결함을 할당을 해서 그 결함을 수정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 순서로 뭐 정답이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책을 좀 보신 분들은 이 결함 뭐 관련된 용어 순서 확인하시면 충분히 학습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편화가 발생한 경우 해결을 위해서 인덱스를 재구성하기 위한 SQL 구문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뭐 넣어라 라고 문제가 지시사항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이 단어 뜻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은 얘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문제가 혹시나 나왔을 때 내가 완벽하게 맞추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키워드가 이번 시험에서 처음 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근데 앞으로 또 등장하게 되면 맞추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학습해둔다 생각하시고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엘터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엘터는 이미 그 SQL문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SQL문에 보시면은 DD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이게 원래 이제 테이블을 다루는 구간인데 그래서 DDL이 테이블을 다루는 구간에서 뭐 create 그다음 alter 드랍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alter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한다. 자, 테이블을 수정한다. 그때 alter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쓰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수정하는 키워드 alter에다가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인덱스라고 했어요. 인덱스를 수정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인덱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는 이런 걸로 쓰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을 위한 키워드 사용? 약간 이런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검색 엔진 이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지를 뭐 사막 그림 이미지를 다운받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에 사막이라는 단어를 치죠. 그렇듯이 어떤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검색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인덱스라고 보통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인덱스를 내가 재구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그 말뜻 그대로 리빌드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영어 단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좀 기초적으로 되돌아가서 보통 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시 제자라는 글자를 한자어로 쓰죠. 네, 그래서 다시 제자. 여기 있나요? 다시 제자가? 이게 저기 혹시 저기인가요? 간자체면 안 되는데 원래 번자체로 돼야 되는데 예. 이제 보통 우리가 다시 제자라고 해서 이렇게 쓰죠. 얘를 한자로 바꿔보죠. 아 여기 번자체 있네요. 예, 5편에 보면은 뭐 다시 제자가 어느 건가요? 실일제 거. 지금 뭐 한자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자를 잘 몰라서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했던 당시 기억으로는 한자가 다시 제자가 이 뜻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가 다시 뭔가 뭐 재구성한다 이런 리의 단어가 쓰인 거고 빌드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빌드 그러면은 이게 세운다 뭐 건물을 세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보통 쓰이게 빌드 뭐 빌딩 뭐 이런 단어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세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재구성 이렇게 되니까 얘가 리빌드가 되는구나. SQL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재구성할 때 쓰이는구나. 이렇게 단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리빌드가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운영체제는 우리가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하죠. 뭐 단어 굳이 뜻풀이를 하자면 이거를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주관식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면 이게 운영체제라고 하고 줄임말로 OS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뭐 윈도우즈, 그 다음에 또 저 뭐가 있나요? 뭐 iOS, 네, 뭐 리눅스, 유닉스 전부 다 운영체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운영체제가 좀 읽어볼게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이제 필기 시험에서 좀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번 문제는 아마 맞추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1번은 우리가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정답이 제어인데 제어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냐? 감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존재하고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영어가 이게 영어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 영어 단어 뜻풀이 해드릴게요. 감시 프로그램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제어 프로그램에 이제 세 가지 적어볼게요. 감시. 그럼 얘는 뭐냐면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랑 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뜻으로 이제 나온 게 뭐 작업관리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작업관리 얘는 잡 매니지먼트 이게 맞겠죠? 제가 좀 영어를 스펠링 틀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영어에 좀 잼뱅이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 이게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2번 괄호에 들어가는 게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처리 프로그램. 그러면은 처리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컴파일러, 뭐 인터프리터 그런 종류에 해당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 다음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존재한다. 아, 그러면 여기다가 언어 번역, 그 다음에 서비스 이 두 가지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뭐 언어 번역 그러면은 뭐 컴파일러, 뭐 굳이 하나 더 적자면 뭐 인터프리터, 네, 이런 것들이 뭐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이건 뭐 스펠링 그대로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다. 이 필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이미지 그림을 참고해서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래서 운영체제는 0번 디스크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라고 뭐 이미지를 하나 줬대요. 자, 이건 제가 임의로 그냥 만든 겁니다. 네, 이미지 그냥 대충 글자 넣어가지고 뭐 구성한 건데, 볼륨은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 다음 디스크 1, 파티션 1, 2가 있고요. 레이아웃은 전부 다 단순이고, 형식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 파일 시스템이 NTFS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그 말씀드리면은, NTFS를 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드디스크에 보통 파일 시스템을 이제 포맷 설정을 할 때요. 이거는 포맷 설정 작업할 때 보통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원래 FAT 모드가 있고 NTFS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FAT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된 겁니다. 고전적인 버전. 네, 좀 오래된 버전이에요. 그다음 NTFS가 가장 이제 최근에 쓰이고 있는 신버전으로 가장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쓰이고 있죠.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얘는 문제가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용량 그 사이즈 파일에 정확히 파일의 크기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파일을 USB에 담으려고 그러면 이 크기가 몇 기가 이상이라서 파일을 USB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경고창이 뜬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크기 제한이 걸려 있고요. 얘는 제한이 없어요. 뭐 크기에 제한 없이 모든 파일의 크기를 복사가 가능한 구조가 NTFS인 걸로 일단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NTFS 파일 시스템이라고 지금 두 개가 언급이 된 거고요. 옆에는 뭐 상태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0번을 봤더니 뭐 용량이 이 정도 되는데 얘는 뭐 파티션이 가장 크게 보니까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 세 개로 구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티션이 일단 세 개가 특징이고 1번 디스크는 그냥 아예 하나로 통으로 쓰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기억. CD-ROM 드라이브가 여기 적혀 있습니까? CD-ROM 드라이브가 있나요? 없어요. 원래 이거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게 표시하는 걸 보는 거냐면 컴퓨터에서 관리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저장소가 있어요. 저장소 들어가서 디스크 관리 더블 클릭해서 누르시면 문제지에 아까 나온 샘플 이미지하고 똑같은 게 여기 이렇게 저장소 구성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CD-ROM 0이 적혀 있죠. 저는 이거 데몬툴 프로그램이라는 걸 원래 써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를 늘린 건데 아무튼 이게 CD 그림 모양의 CD-ROM이라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은 X 틀렸습니다. 자, 니은 디스크 0번은 파티션이 3개로 나눠져 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요. 정답에 해당되니까 적고요. 자, 디귿 디스크 1번은 NTFS로 포맷되어 있다. 여기 적혀 있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을. 디스크 0과 디스크 1은 SSD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SSD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니을도 틀렸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SSD가 아니면 뭔가요? 이게 맞는 표현이 되려면은 HDD라고 해야겠죠. HDD 원래. 그냥 일반적인 뚱뚱한 하드디스크 HDD가 정확히 맞는 표현이겠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서 알맞은 단어를 적으세요. 자,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설계하면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으로 인한 공간 낭비를 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이상현상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행해서 테이블 내에서 데이터 중복을 제거해서 이상현상을 해결한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조금 단어 뜻풀이를 좀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복잡하게 설명하시는 거 사실 대부분 싫어하시죠. 저도 간단한 걸 좋아하거든요. 자, 볼게요. 정규화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그 표를 분리하는 작업 과정을 우리가 정규화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뭐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스펠링이 맞나요? 제가 워낙에 영어에 약해가지고 여기다 이거 스펠링 적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직접 적는 게 낫겠다. 네, 얘를 범위를 잡아서 한번 보죠. 나오나? 안 나오네요. 노멀라이제이션이 아마 맞을 건데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치시면은 맞네요. 예, 여기 정규화라고 여기 쭉 여기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면 정규화를 얘기하는구나. 단어 뜻 알고 계시면 되고, 뭔가 표를 이렇게 분리해 가는 과정을 보통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를 합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표를 합치는 과정. 이거는 이제 반대로 조인이라고 그러죠. 네, 조인. 조인 하니까 저기 왜 갑자기 스타크래프트에 배틀넷에서 예전에 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조인 해가지고 참여 참여하기 뭐 이렇게 해석이 된 걸 본 것 같아요. 갑자기 추억인데 아무튼 조인이라는 게 원래 이제 정식 뜻은 표를 합치는 과정으로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규화 단계가 원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1정규형이 있고요, 2정규형이 있고요, 3정규형이 있고요, 보이스 코드 정규화라고 해가지고 BCNF 정규형이 있고요, 그 다음 4정규화가 있죠. 그 다음에 5정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 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뭐 좀 앞글자 따서 외우시는 분들 이렇게 외웠죠. 여기부터 도, 부, 이, 결, 다, 조.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정규화 순서 물어볼 때 그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번에 필기시험에서나 뭐 앞으로 그 정보처리 시험에서는 진짜 이거 계속 나옵니다. 진짜 이거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풀려면 이 개념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규화 과정에서 이게 같이 언급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규화에 대해서 주저리 떠들어 봤고요.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7번입니다. 알고리즘이 얘가 1번 알고리즘이고요. 이만큼이.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제 여기까지가 2번 알고리즘인데, 자, 1번 알고리즘에 만약에 출력 결과가 4라고 이게 뭐 나왔다라고 했을 때, 가정하였을 때가 아니고 아예 4라고 했을 때죠. 결과가 4가 나왔대요.
그럼 2번 알고리즘의 출력 결과를 맞추는 문제인데, 일단 1번 알고리즘을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번 작성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 데시멀 타입으로 포맷을 찍어서 사이즈 오브 함수를 써서 10이라고 찍었네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아까 연습하려고 좀 저기 한 건데, 네.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이거는 제가 아까 편의상 그 문제 분석을 하려고 미리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 단계에서는 지금 언급해야 되는 게 사이즈 오브죠. 맞죠? 다 지울게요. 자, 사이즈 오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라고 찍고 사이즈 오브에다가 아까 괄호 안에 12가 들어갔어요. 자, 하나하나씩 용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메인 함수 안쪽에 printf 함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겠다 이건데, 출력을 하는데 이 %d가 뭡니까? 우리가 데시멀입니다. 데시멀이라고 하는 것은 십진수 값을 얘기하고요. 뭐 같은 말로 정수 값을 얘기합니다. 정수. 우리가 뭐 자연수 정수로 해서 뭐 음의 정수, 양의 정수, 뭐 그 다음에 0 이런 거 다 정수라 그러죠. 정수 타입의 숫자를 찍을 때 데시멀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데시멀의 포맷으로 찍을 건데, 여기 봤더니 지금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가 등장을 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이즈 오브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알아볼 때, 알본다가 아니고 알아본답니다.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지? 자,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알아볼 때 사이즈 오브를 씁니다. 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먼저 여기다가 제가 int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int가 뭡니까? int. 여기 아까 얘기한 데시멀 정수 타입이 int랑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int 그러면은 인티저죠. 그래서 이거를 정수 값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타입을 그 규칙을 정해놓고 쓰죠. 그래서 얘를 얘기하는데 이걸 줄여서 int라고 그러죠. 자, 그럼 얘의 사이즈를 확인해 볼게요. 에러 안 나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4가 나와요. 이 4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트 단위를 얘기합니다. 바이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int 타입은 4바이트의 사이즈가 소모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메모리 크기를 그만큼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러면은 12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자, 10이라는 거는 뭐예요? 10이라는 정수 타입이죠. 정수 타입. 그러니까 얘는 정수 타입이니까 결국에는 똑같이 4바이트가 나오겠죠. 맞죠? 이게 맞는 표현이죠. 자, 해보면 또 4바이트 나와요. 예, 나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편의상 덧붙인 건데, 바이트 단위로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기왕에 하는 거 전체 자료용 다 찍어보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int가 4바이트였어요. 맞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12 정수랑 같은 말입니다. 4바이트예요. 자, 하나 더 찍어볼게요. 여기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출력해보죠. 어떻게 됩니까? 1바이트 나옵니다. 자, 여기 제가 백슬래시 n을 좀 쓸게요. 편의상 이렇게 좀 처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4바이트, 1바이트 이렇게 나오죠? 위에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아까 처음에 int였죠? int는 4바이트예요. 캐릭터는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알파벳 소문자 A부터 뭐 Z까지라든지 뭐 대문자 A부터 Z까지라든지 이런 알파벳 문자 값을 찍을 때 영어 알파벳에서 1바이트를 차지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네,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 플롯을 찍어 보겠습니다. 플롯. 네, 플롯이에요. 자, 찍어봤더니 얘도 4바이트네. 플롯 4바이트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또 플롯의 확장형인 더블이 있겠죠. 자, 더블 찍어 보겠습니다. 자리형 크기 확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얘는 뭡니까? 8바이트네요. 그러니까 플롯이랑 더블은 같은 실수형입니다. 네, 소수점 값이 존재하는 거죠. 뭐 2.3, 3.6 이런 거. 근데 얘네 같은 실수형 자료인데 전체 그 범위가 얘는 좁아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얘는 좁고요. 얘는 범위가 넓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구체적인 자료형 그 리미트 한계값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플롯의 확장형이 더블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플롯의 확장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블이 표준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불인가 불리언인가 아마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불이네요. 불리언은 이제 자바에서 쓰는 거겠죠 아마. 자, 불로 할게요. 에러 나네요. 이게 안 되는구나. 얘는 안 되네요.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제대로 안 되네요. 이 정도까지만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4개 정도 확인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얘는 4바이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1바이트죠. 자, 4바이트고요 8바이트입니다. 네, 딱 2배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얘가 결국엔 실행을 했는데 4바이트가 출력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 알고리즘 얘를 한번 해보죠. 하나는 12.4로 찍었고 정수 타입이고요. 포맷이. 하나는 캐릭터로 해서 정수 타입 포맷으로 찍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확인한 대로 하면은 당연히 캐릭터는 얘는 1바이트라는 거 아까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2.4죠. 12.4면은 얘하고 얘 중에 하나이겠죠. 자, 그럼 밑에다 한번 제가 이거를 찍어 볼게요. 자, 여기다 출력을 할게요. 12.4로 해보겠습니다. 자, 플롯이나 더블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행된 거 볼까요? 8바이트라고 나오네요. 5번째 거 값을 여기 찍어 봤더니 얘는 더블이 표준이구나. 더블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크기를 잡는다.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당연히 얘는 8이 되고 얘는 1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8하고 1을 정답으로 적으시면 문제를 맞추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너 알고리즘을 통해서 CPU 클럭 수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로 빈칸에 알맞은 것을 적으세요. 이렇게 지문이 나왔대요. 자, 우리가 헤더 파일을 지금 인클루드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거거든요. 1번 동그라미 구간은 라이브러리 그 헤더 파일을 맞추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 클럭 수라고 하는 거를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도 이걸 정말 우리는 많이 씁니다. 뭐 IT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보신 분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라디오 방송을 제가 좀 언급을 할게요.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할 때 그 청취하는 그 통신 수단이 뭡니까? 주파수를 쓰죠. 예. 그래서 주파수라고 이제 얘기해서 얘를 보통 이제 클럭 주파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원래 헤르츠입니다. 근데 라디오 방송에서는 원래 사실 정확히 쓰는 헤르츠가 메가헤르츠를 이제 쓰고 있죠. 네, 헤르츠의 용량 단위까지 표시한 것을 메가라고 우리가 보통 읽는데
그래서 보통 뭐 이제 뭐 SBS 뭐 파워 FM 뭐 무슨 뭐 러브 FM 뭐 해가지고 103.5MHz 이렇게 막 쓰죠. 예, 좀 기억나시죠? 예,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상식입니다. 그래서 메가헤르츠가 라디오 방송인데 보통 이제 그래서 뭐 FM 라디오, 예, FM 라디오 이렇게 하죠. 여기 F가 아마 이게 프리퀀시일 거예요. 영어로. 네, 이렇게 프리퀀시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라고도 하고, 이거를 좀 우리말로 많이 또 같은 동의어로 많이 쓰는 게 빈도수? 빈도수라고도 보통 얘기하긴 합니다. 엑셀 함수에 이게 있거든요. 프리퀀시 함수가.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헤르츠 주파수 개념으로 여기서 이제 쓰이는 건데, 이게 이제 CPU에서는 단위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가헤르츠로 보통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뭐 제 거 컴퓨터도 사양을 좋지는 않습니다만 잠깐 속성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봤더니 여기 써 있어요. 2.50 기가헤르츠예요. 여기 CPU라고 적혀 있죠. 아, 이게 그러니까 프로세서 CPU의 처리 단위가 지금 성능이 2.50 기가헤르츠의 성능을 발휘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헤르츠라고 하는 게 뭐 굳이 뭐 좀 그래프로 좀 뭐 모양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림 실력은 안 좋습니다만 잠깐 좀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라디오 주파수 하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패널을 해가지고 원래 이제 여기 그 좌표가 있으면 여기에 뭐 막 이렇게 떨림이 발생되는데 이 구간이 실제로 뭐 1초에 뭐 이만큼 이렇게 뭐 충돌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헤르츠 단위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CPU에서는 기가헤르츠로 쓰고 보통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걸 메가헤르츠로 이제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초당 뭐 얼만큼 뭐 이게 떨림이 있느냐 뭐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1초에 얼만큼 떨림이 발생되느냐, 이런 걸로 알고 계시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주파수를.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얘기하는 게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주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time.header 파일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밑에 보면 정답이 time.h 파일이 라이브러리로 호출이 돼야 된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괄호에 보시면은 여기 뭐 더블형 타입으로 이제 이걸 한 거죠. 더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실수값을 처리하는 거죠. 실수값. 그래서 뭐 보통 뭐 3.50 뭐 이런 정수가 아닌 실수 형태의 값을 처리할 때 더블을 쓰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라디오 방송도 그렇지만 103.5MHz 뭐 그다음 이 CPU는 뭐 당연히 여기 뭐 얘기한 대로 뭐 3.50 뭐 기가헤르츠 실수값이죠. 그거 다 실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수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시간의 어떤 그 우리가 그 클럭 주파수라고 했죠, 위에서. 클럭 주파수, 클럭 수를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클럭이라는 함수가 또 내장되어 있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클럭 괄호 열고 닫고. 예. 이 함수, 이거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는 원래 이게 중괄호가 아니고 소괄호를 이렇게 열고 닫고 하죠. 예, 그래서 클럭이라는 함수를 여기에서 내장 함수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말 그대로 단어에 좀 이해를 해 두시고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정보처리 기능사가 개편되고 20년도부터 해서 지금 이제 9번째 시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22년도 올해 첫 회 시험에서 이게 처음 나온 거지만 다음에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자료가 나중에 축적돼서 다음에 또 문제가 재탕으로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때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항상 시험에 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이블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행과 열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값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보시면서 이거 너무나도 우리는 매번 이걸 봐요. 엑셀 작업하면서도 보고요. 뭐 액세스 작업하면서도 보고요. 오라클 작업하면서도 맨날 보는 건데 이런 거죠. 이름 뭐 여기에 뭐 거주지 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성별 이렇게 많이 해놨으면 여기는 뭐 김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진옥 여기는 이거 뭐 한 여기 뭐 돼 있죠. 이름을 제가 그냥 마음대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천 거주하고 있고 서울 거주하고 있고 뭐 여기는 뭐 대전 거주하고 있고 뭐 성별은 남 뭐 이렇게 뭐 돼 있고. 자 그럼 보면은 자 보세요. 이거 여기가 이게 뭐로 돼 있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범위 잡은 거 이거 행이죠. 행입니다. 행이 존재하는 거예요. 행. 자 여기 이렇게 잡은 게 뭐예요? 열이 존재해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테이블 구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도 따로 별도로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SQL 사용할 때 테이블 이름을 그대로 명칭으로 써서 테이블을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9번은 뭐 어렵지 않죠.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알맞는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라고 문제가 나왔었대요. 자, 릴레이션의 뭐 이거란 뭐 내포, 인텐전 뭐 이렇게 보통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 스펠링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포라고 하며 릴레이션의 이름, 속성의 이름과 타입 등을 릴레이션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릴레이션 틀이다. 이 틀이라고 하는 게 원래 스키마랑 같은 말입니다. 원래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단어사전의 뜻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스펠링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스킴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스키마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그 틀을 짠다, 틀을 만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마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내부 스키마,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 논리 스키마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시험에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같이. 말 그대로 이런 구조의 스키마가 존재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은 스키마가 되고요. 자, 2번 질문 읽어볼게요. 릴레이션 이것이란 외연, 익스텐션이라고도 하며 릴레이션 내 어느 시점에 있는 튜플의 집합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튜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용어를 매칭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아까 저기 표 제가 작성했던 거를 다시 가볼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튜플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이 김민우라는 사람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쭉 한 줄로 이렇게 가로로 잡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튜플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잡은 걸 튜플이라고 합니다. 네, 튜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튜플의 집합. 네, 이걸 이제 보통 레코드랑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튜플을 원래. 네, 좀 알고 가세요. 이게 레코드랑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튜플의 집합, 이걸 뭐라 그러나 이거를 인스턴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 인스턴스가 됩니다. 원래 사실 자바에서도 이 인스턴스 개념이 똑같이 쓰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객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객체 인스턴스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객체 인스턴스라는 게 튜플의 개념이랑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보세요. 튜플 서로 다른 이런 속성들이 막 한 번에 묶인 거잖아요. 레코드 속성이 이렇게 묶여서 인스턴스라고 하듯이 객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자바에서 이제 쓰이는 거죠. 자바 언급을 좀 할게요. 기왕에 같이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버드라는 객체에는 뭐 이제 날개가 한 쌍 있고, 그 다음에 뭐 알을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날아다니기도 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행동이 되고, 얘도 행동이 되고, 얘는 속성이 되겠죠. 보통 이걸 이제 뭐 메소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맞는데, 메소드 함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한 쌍으로 버드라는 걸로 객체 인스턴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객체 인스턴스. 이런 걸 이렇게 그룹화 시켜서 뭐라 그런다? 인스턴스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키마와 인스턴스 용어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 알고리즘 한번 설명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 메인 함수 쪽에 이렇게 안에 코드가 있죠. 제가 지금 블록 잡은 부분을 분석하면 됩니다. 자, 이클립스에 저는 미리 이렇게 코드를 옮겨놨어요. 자, 이거 좀 확대를 위해서 좀 폰트를 확대할게요. 제너럴, 어피어런스, 컬러 앤 폰트. 자바, 에디터, 텍스트 폰트. 네, 좀 키우겠습니다. 한 18포인트 정도로 좀 키울게요. 네, 좀 크기가 커졌죠? 자, 첫 번째, int 해가지고 우리 인티저라고 부릅니다. 인티저. 여기다 제가 엑셀로 해서 단어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분석할게요. 자, 여기. 자, 우선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자, int라 그랬습니다. int. 자, int.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해요? int? 인티저죠? 인티저. 인티저. 그래서 정수, 10진수값. 정수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num1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그 다음 int를 하나 더 선언을 했죠? num2라는 걸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3이라는 값과 7이라는 값을 현재 선언을 한 상태죠. 자, 조건문을 만났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건문 if 함수 안에 플러스 num이라고 지금 처리를 했어요. 플러스 num1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 이 변수 앞에 지금 먼저 플러스 기호가 먼저 나왔죠. 플러스 기호가 먼저 적혀 있으면, 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기호가 먼저 적혀 있으면은 증가를 먼저 해라, 이 뜻입니다. 증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처리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 이제 반대가 이거겠죠. num1 플러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네, 이거는 num1 값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증가해라,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num1 이렇게 처리를 했죠. 네.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연산자 뭐 우선순위다 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따지는데, 우선은 일단은, 자, 플러스 num 이렇게 이거를 하기 전에 자, 우리 그냥 한번 그대로 그냥 이 상태로 제가 좀 처리를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겠습니다. 얘를 주석을 칠게요. 인식 안 되게. 여기다 if 함수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num
1 해서 일단 얘만 이거 하나만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이 num 1의 값이 5보다 작냐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 num 1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보자고요. 얘도 찍지 않을게요. num 2도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대로 그냥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4가 출력됐죠. 네, 4가 출력됐어요. 여기 컬러인 폰트도 좀 너무 작은데 좀 늘리겠습니다. 조절해줘야지. 자, 리절트 디버그 창 콘솔 폰트 크기 좀 늘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아이고 안되네. 콘솔 폰트 좀 늘린 건가? 됐네요. 자, 지금 4가 출력됐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num 1의 값이 아까 3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교해서 봤더니 조건이 지금 3을 비교한 거냐 4를 비교한 거냐 이게 또 엇갈리실 수가 있을 거야. 진짜 그래요.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선 야, 이게 지금 3을 5하고 비교한 거냐 아니면은 먼저 증가시키라 했으니까 이거 4를 5하고 비교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해 보자고요. 아예 이거를 여기 이걸 저기 해볼게. 4하고 비교해 보자고. 4.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num 1은 원래 3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기호가 먼저 증가했으니까 먼저 증가시키면 이게 4로 이게 인식이 돼서 4하고 4를 비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자고요. 조건이 맞으면 이 대소비고 조건이 맞으면 num 1이 여기 출력돼서 여기 화면에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봤더니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지금 이거? 얘가 서로 값이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플러스 num 1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거 3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 무조건 증가시키는 거야. 여기 규칙대로. 얘가 나왔으니까 비교고 나발이고 비교는 나중 문제야. 일단 무조건 먼저 증가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조건이 얘가 맞으니까 분명히 이번에는 4가 찍혀 나오겠죠. 조건이 맞으니까. 자, 실행해 볼게요. 4 나오네? 나오네. 4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온 대로 본 대로 얘는 비교를 하기 전에 먼저 플러스를 적용을 한 거죠.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를 먼저 한 거예요. 네, 증가를 먼저 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증가를 먼저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대소 비교를 한 거죠. 네, 크기 비교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를 이제 얘를 지우고, 자, 원래 원본 코드로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죠, 지금. 여기에서 3이 여기에 딱 진입한 순간부터, 이 구간에 진입한 순간부터 3이 바로 4로 증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 주성을 칠게요. 이 구간에서 바로 4가 된 겁니다. 3을 1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4하고 5를 비교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조건이 맞냐 틀리냐를 따져야겠죠. 근데 조건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성립한다. 그래서 true가 되는 거죠. 맞죠? 지금 제가 잡은 블록 구간 이 범위가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키워드 연산자를 일단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 세로막대 버티칼 바 2개짜리가 바로 뭐냐면은 5화 연산입니다. 5화 연산. 이게 연산자 키워드로 5화 연산을 한 거거든요. 5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5화를 여기다 설명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5화라고 하는 것은 합집합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A, U, B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U자기요. 이게 합집합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A 논리합 B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논리합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또는 이거나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기사에서는 뭐 무슨 셀렉티브 세트 연산이다 뭐 이런 뜻을 하는 것 같은데, 셀렉티브 세트 연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되죠. 이게 집합에서 우리가 합집합, 논리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나온 대로 얘는 이제 이 조건이 true가 됐죠. 그럼 이거나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앞에 비교식이 성립을 하면 뒤에 거는 진입을 안 합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자, 비교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교식 1이고 여기가 비교식 2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얘가 5와 연산으로 지금 묶였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이게 5와 연산으로 묶였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식 1이, 앞에 있는 비교식 1이 성립하면 뒤에 있는 비교식 2는 그냥 넘어갑니다. 패스. 그냥 넘어갑니다. 진입을 안 해요. 컴파일러가 그냥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냥 거들떠도 안 봐요. 비교식 2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비교식 1이 성립했어? 아, 그럼 넘어가. 조건이 이미 맞는 걸로 보기 때문에 뒤에 거 컴파일러가 번역을 안 해요. 번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 그냥 조건이 맞으니까 이 너미를 찍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num1 값은 일단은 결과대로 나오게 되면 4가 나오게 되겠죠. 맞죠? 다시 실행해봐도 4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있는 걸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if 함수의 이 영역 범위는 이 제가 잡은 여기 한 줄이 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줄만 처리할 때는 원래 중괄호를 원래 그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중괄호를 씌워서 보게 되면은 딱 이 영역이에요. 이 한 줄이 끝이에요. 그럼 이 영역은 지금 뭐예요? 얘는 이 if 함수와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알고 계세요? if 함수와는 별개의 영역으로 처리해요. 아시겠죠? 네, 전혀 다른 독립적인 위치입니다. 이걸 좀 엇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괄호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줄만 처리할 때는. 그럼 이 조건이 맞을 땐 얘 처리해서 4를 뽑아냈고. 자, 그럼 넘버 2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뭐 뒤에 이거 저기 뭐 이거 진입을 아까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증가할 일도 없겠죠. 증가를 하면 안 되지. 아예 실행을 안 했는데 여기를. 비교 자체를 아예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은 그대로 7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4하고 7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나요? 아하, 이런 식으로 동작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5와 연산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의 이 특성을 잘 보셔야 돼, 이게. 아,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비교식 1번 여기 있는 게 성립을 하면, 아, 뒤에 있는 비교식은 그냥 뭐 이미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거들떠도 안 보는구나. 아, 5와 연산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여기 조건을 한번 틀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자, num1 값이 증가된 값 상태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4가 되겠죠? 그럼 4가 5보다 크냐? 그럼 이 조건이 틀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false잖아요, false. 조건이 틀렸잖아요? 그럼 이 조건이 틀렸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당연히 진입을 해서 따져봐야 되는 게 뭐겠어요? 비교식 2번. 이 뒷부분을 비교를 해봐야지. 맞죠? 비교를 하겠죠? 자, 그래서 num2의 값을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일단 증가시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여기 8이 되겠네. 맞죠? 그래서 8이 뭐 8보다 크냐? 그럼 조건이 맞아요? 그럼 틀리겠죠. 그럼 얘는 실행을 할까요? 조건이 둘 다 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행을 안 하죠. 여러분들 저 합집합 개념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자,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어요. 비교식 1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비교식 2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비교식이 true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 false로 갈까? false라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 또 false가 있을 수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false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true가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 true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false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둘 다 true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 이거 전자계산기 일반에서 배우셨을 거야. 비교식 1번, 비교식 2번. 제가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false가 0이고, 맞죠? true가 1이죠.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럼 볼게요. 당연히, 얘로 먼저 계산해 볼까? 자, 이거 5와 연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와 연산하게 되면. 5와 연산하게 되면 당연히 쉽지. 0 더하기 0은 0이지. 0 더하기 2는 1이지. 1 더하기 0 하면 1이지. 1 더하기 하면 1이죠.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바보예요. 집합에서는 맞다 틀리다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 똑같겠죠. 여긴 false로 판별을 하고 여긴 true로 판별을 하고 여기 true로 판별하겠죠. 여기 true로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5와 연산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얘도 조건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비교식 2번 어떻게 된 거였어요? 이게 7이 증가해서 8 되니까 그러면은 8이 8보다 커요? 둘 다 조건 틀렸네? 그럼 얘는 실행을 안 하겠죠. 맞잖아요. 둘 다 false니까. 둘 다 false니까. 실행 안 해요. 실행 안 해. 조건 틀렸어. 그러면 넘버 1은 출력 안 하고 넘버 2만 출력하겠네? 한번 실행해 볼까요? 8만 나오네. 8 나왔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 넘버 2가 조건이 틀렸어도 일단은 한번 컴파일러가 진입을 했죠.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비교식 1번이 조건이 틀리니까 뒤에 있는 비교식 2번을 컴파일러가 진입해서 연산 수행하고 그러니까 덧셈 수행하고 비교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수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뜻풀이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이제 7이니까 여기 8 더해가지고 1 더해서 8 돼서 8과 8을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맞건 틀리건 일단 중요한 건 증가가 됐잖아. 그러니까 일단 조건이 틀리다는 전제하에 얘는 실행을 안 한 거고 여기만 이제 num2를 출력을 해서 8이라는 값을 출력을 한 거죠. 자, 아직 좀 흐름이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뭐 조건이 맞았다고 치자고. 맞건 틀리건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 조건이 맞겠지. 왜? 여기는 일단 틀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을 틀렸다고 가정하에 컴파일러가 여기를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8하고 이거 8 같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조건이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틀리고 얘는 조건이 맞으니까. 그럼 이때는 여기 넘버 1이 실행되겠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실행해 볼게요. 나오네. 4하고 8 나오네. 나왔죠? 왜? 조건이 맞으니까. 조건이 맞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false고 여기가 true죠.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false고 여기가 true니까 조건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2주를 실행을 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이거 연습 좀 많이 해보셔야 돼. 다음에 또 낚시 문제로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OR 연산자를 넣느냐 AND 연산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OR 키워드가 유독 조금 함정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ND 연산자도 미리 알고 계세요. AND 연산자는 원래 어떻게 쓰는 거냐면 비교식 1번하고 AND 기호 이렇게 넣습니다. AND 기호 2개, 비교식 2 이런 유형도 다음에 기능사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 나온 대로 여기 있는 게 이게 조건이 맞으니까 뒤에 거는 진입을 안 합니다. 컴파일러가 이미 맞다라고 판단을 여기서 결정지었기 때문에 뒤에 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패스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num1 출력해서 4,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num2번은 그대로 현 상태 유지된 값으로
여기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7을 그대로 출력해준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지역이 서울이면서 과목이 전산인 이름과 나이를 찾기 위한 SQL문이다. 빈 괄호에 알맞는 구문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조금 테이블을 가서 봤더니, 학생 테이블은 학번 필드, 이름 필드, 나이 필드, 학과 필드, 지역 필드가 이렇게 5명에 대한 프로필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QL문을 이제 밑에 SQL문이 나오는데 그 검색문을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지금 이 밑에 나온 대로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SQL문에 맞는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 SQL문 볼게요. select 검색을 해라. 어떤 필드 검색할 거냐? 이름하고 나이를 검색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름하고 나이 여기 2개를 검색하겠다 이 뜻이네요. 제가 블록 잡은 대로. 자, 그 다음에 from 어디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하겠다. 여기 학생이라고 써있죠. 자, where가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등호 같은 게 원래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같지 않다가 아마 이건가요? 이건가? 뭐 아무튼, 예. 엑셀에서는 원래 이거고, 뭐 C 언어에서는 뭐 이렇게 쓰이는 거 하는데, 아무튼, 예. 그런 부등호가 쓰일 수 있다. 자, 그러면 비교 연산자를 이용한 비교식을 여기서 만드는 건데 괄호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 지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지역이 서울이라 그랬죠. 그럼 얘가 일단 조건 하나예요. 그러면은 여기 나온 대로 지역이 갖다 기호 넣고 그 다음에 따옴표 열고 서울이라고 찍고 따옴표 닫아 주셔야 되겠죠. 문자열 처리이기 때문에 따옴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식이 하나 더 있어요. 위에 이면서라 그랬죠. 이면서면 and입니다. and.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and 키워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학과가 전산이라는 조건이니까 학과 갖다 기호 넣고 따옴표 열고 전산 따옴표 닫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찾은 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여기가 오타났는데 여기가 정산이 돼야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 20이라는 데이터가 검색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괄호 안에 얘가 들어가야 돼요. 자, 다음에 13번 문제 알고리즘 결과 맞추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한번 한 줄씩 디버깅 해보겠습니다. 일단 A라는 변수에 200을 저장을 했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네, 저는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자, A라는 변수에 200을 저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플롯이라는 타입 실수 타입 변수 B에다가 123.456F라는 값을 저장을 했어요. 자, 얘를 일단 F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나온 대로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현재는 에러가 없네요. 오케이. 그럼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다는 얘기고 얘를 만약에 궁금하시면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이 상태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원래 찍을 단계가 아닌데 퍼센트 LF로 한번 찍어보죠. 아니다. 그냥 F로 찍을게요. 플롯이니까 컴마 찍고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에러 안 나죠? 에러 안 나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123.456001이 나와버리네요. F가 여기 소문자 F가 딱 이렇게 붙었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6자리의 형태로 이게 나왔는데 얘를 이번에는 F를 빼볼게요, 제가. 궁금하시면 빼고 찍어보시면 돼요. 에러 나죠? 에러 나버리네. 이니셜라이징 초기화해서 뭐 경고가 발생됐다. 그래서 얘는 트렁케이션 더블 상수값이 뭐 플롯으로 지금 현재 발생되면서 이게 뭔가 초기화해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다 이 뜻인 것 같아요. 원래 트렁케이트가 잘려나갔다 이 뜻이거든요. 뭔가 데이터 손실이 발생돼서 잘려나갔다 이 뜻인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뭐 123.45600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그건 것 같아요. 이 F의 의미는 플롯 타입을 사용할 때 반드시 F라는 키워드를 추가해줘라. 네. 추가해줘라. 뭐 이런 어떤 권장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디버깅 해보면 딱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케이, 뭐 그러려니 하고 네, 그렇게 쓰입니다. 자, 얘는 이제 출력해봤으니까 알고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대로 코드 붙여볼게요. A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라. 근데 B라는 값을 저장하라 그랬는데 뭐 한 겁니까 이거? 인트 형태로 강제 형변환을 한 겁니다. 이걸 보통 강제 형변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로 이제 타입캐스트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타입캐스트를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뭘로 형변하는 겁니까? 실수값을 정수로 변환 작업을 한 거죠. 원래 얘가 실수인데 이거를 정수 형태로 바꿔서 A에 저장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한번 더 찍어 볼게요. 네,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지. 자, 이 정수를 찍어서 여기에 A를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자, 어떤 값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123이 나오네요. 자, 아까 분명히 얘가 123.456이었는데 이 정수형 형변환하니까 실수 부분이 잘려나갔어요. 형변환하면서 이게 잘려나간 겁니다. 데이터가 손실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은 123 정수 부분만 A에 남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형변환을 했었고 여기 이제 출력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랬네요. 보니까 %D로 하나 찍고 두 번째 폼에서는 %3.2F로 찍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해보겠습니다. 자, printf 여기 %D 컴마 찍고요.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3.2F라고 찍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수 포맷은 A 값을 여기 %D로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A를 찍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값이 여기 %3.2F로 찍혀 나오겠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F가 이제 플롯이에요. 실수로 찍으라 이건데 대신에 정수 세 자리에 그 다음 소수점 찍고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찍어라 이 뜻이거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에러 안 나죠? 실행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네요. 123.46 123.46으로 찍혀 나와요. 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두 자리로 이게 강제로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반올림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반올림. 네, 이거 반올림이에요. 네, 반올림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는 네,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컴마까지 정확히 찍으셔야 돼요. 왜냐면 문자열 처리로 이렇게 찍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컴마 안 찍으신 분들 이거 감점될 수 있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적인 연결, 물리적인 설계, 데이터 전송 등에 이용되는 OSI 계층은 무엇인가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물리계층입니다. 물리계층. OSI 7계층 관련해서 좀 언급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드리면, 일단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 전기적인 거죠. 네, 그래서 비트 단위를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물리계층입니다. 그래서 피지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피지컬이죠. 그 다음에 이게 1계층이고요. 그 다음 2계층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릴게요. 자, 2계층은 데이터 링크입니다. 네,
이렇게 쓰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 3계층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 전송 계층이 존재합니다. 트랜스퍼 또는 뭐 트랜스포트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션 계층이 존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표현 계층이 존재하죠.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이 응용 계층입니다. 7번째 어플리케이션. 네, 이 7개 계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물리 계층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디렉터리를 지우기 위한 단축키로는 델리트 키를 이용해 휴지통으로 삭제 처리를 하는데, 만약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완전 삭제를 하기 위한 조합 단축키를 적으세요 라고 나왔대요. 그래서 정답에서 뭐 고르는 건데 Shift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완전 바로 삭제가 처리가 된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Shift 델리트 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도 이제 끝났죠. 자, 1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CP/I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인터넷 주소를 네트워크 주소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무엇이냐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답이 DNS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도 보통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가 뭐냐면은 아까도 저 네트워크 IP 주소 그 입력하는 창을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네, 여기서도 아까 보셨어요. 이거예요, 이거 DNS. 여기가 원래 이제 보통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그 LGU 플러스 통신사에 맞는 IP 주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입자가 만약에 정보가 KT면은 163 아니 163이 아니죠. 168.126.63.1인가? 이게 아마 KT 통신망 대표 IP 주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주 DNS에서 보조 DNS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DNS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과거에는 좀 시대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DNS가 없었을 때가 당시 존재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주소를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네이버 사이트 접속을 하려면 오로지 숫자로 된 주소를 입력해야지만 IP 주소죠. 숫자로 된 IP 주소를 입력해야지만 네이버 사이트 연결이 가능했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동작을 했어요. 과거 초창기에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DNS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생기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글자로 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서도 네이버 사이트 연결이 가능해졌다.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DNS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자,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커맨드 창에다가 핑 입력한 다음에 네이버 주소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www.naver.com입니다.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요. 소문자 티로 해야 되는데. 자, 223.130.195.95를 제가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 주소창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른 사이트 잠깐 들어가 볼게요. 멜론. 자, 멜론 사이트를 제가 잠깐 들어가 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주소를 입력해서 다시 한번 네이버 들어가 볼게요. 220.130.195.95.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렀을 때 네이버가 뜨면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네, 정상적으로 들어가죠. 자, 이게 바로 DNS가 있기 전에, DNS가 없었을 때 IP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가는 네이버 사이트 연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DNS라는 프로토콜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그냥 글자로 네이버닷컴이라고 이렇게 쳐도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로 접속이 된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DNS의 역할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문자가 숫자보다는 암기하기가 쉽다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DNS가 등장을 한 거다. 아하, 이제 이해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17번 알고리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이 알고리즘 코드를 보고 출력 결과를 맞추는 문제인데요. 자, 한 줄씩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자, 24781입니다. 배열이 원래는 이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괄호가 먼저 튀어나와도 되고요. 뒤에 나와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배열 대괄호가 비어있던 얘기는 여기에 할당된 그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최종 사이즈가 얘가 결정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얘는 제가 위에다가 주성문을 제가 달아놓을게요. 아니야, 엑셀로 하는 게 낫겠다. 엑셀로 하죠. 어차피 이거 분석하는 건데 기왕이면 엑셀로 되어 있는 걸로 보는 게 편하잖아요. 여기로 할게요. 자,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줄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개까지는 좀 쓸 거니까 여기까지 좀 줄여놓겠습니다. 자, 이거대로 하면은 이거죠. 처음에 여기는 여기까지 줄일게요. 여기를 눌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넘 변수입니다. 여기다 표시해 놓을게요. 자, 인덱스가 처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덱스 자리 0, 1, 2, 3, 4, 5. 네, 여기까지 하면 6개죠. 네, 여기가 인덱스 자리 번호입니다. 여기는 인덱스 번호. 이렇게 또 적어놔야 또 이게 편할 것 같아서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각각 배열 칸에 뭐가 들어갑니까? 2, 4, 7, 8, 1, 2가 되겠죠. 네,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늘려서요. 네,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배열 칸이 이겁니다. numB라고 하는 변수를 인트로 선언을 했고요. 얘를 복사를 뜰게요. 자, 그러면은 이클립스 창에 두 번째 코드. 자, 10칸의 저장 공간을 정수 타입으로 생성해라 이 뜻이죠. new, 새로 생성해라. 네, 여기다가 그럼 결국엔 여기가 10칸으로 지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numB라고 여기다 변수 이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당연히 아까 인덱스 번호가 이거였으니까 네,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더 들어가야겠죠. 6, 7, 8,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각각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배열칸이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원은 다 끝났어요. 준비는 다 끝났고요. 자, 반복문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반복문은 뜻풀이를 해드리면 얘는 i의 값이 자, numLength라 그랬죠. 넘버 자리의 변수의 배열 최대 사이즈, 랭스가 최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가 되는 거죠. 그 6개가 되는 겁니다. 6보다 작을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반복 처리할 거냐면 대입 연산을 반복 처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대입해서 저장시켜라 이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로 저장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반복을 하겠죠. 자, 한번 반복을 처리를 한번 바로 해볼게요. 원래 뒤에 더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하고요.
여기 먼저 반복문 처리할게요. 자, 보면서 한번 작업해보죠. 자,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네. 여기에서 보시면, 처음에 i 값이 얼마입니까? 현재 i 값은 0이 되겠죠. 네. 그럼 안으로 이게 진입하겠죠. 공식 성립하니까요. 자, 그러면, num b의 i 번째니까 여기 0번지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0번지 값 여기죠. 여기에 2를 저장해라 이 뜻이죠. 2 저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i가 1 증가하게 되고 비교해봤더니 6보다 작죠? 그럼 또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4번 값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값은 또 2로 증가하겠죠? 네, 여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또 7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3번지죠? 네, 3이에요. 자, 그럼 여기 3번지 값에 있는 거 8, 여기 저장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에 있는 거는 그렇죠. 여기 1 저장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또 올라가면서 하나 증가하죠. 5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당연히 2가 여기로 저장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올라가면서 6이 되고 조건이 맞지가 않으니까 반복문 탈출하겠죠. 자,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소스코드에서 언급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네, 또 반복문을 또 만났어요. 자, 반복을 시켜라 라고 했더니 뭘 반복시키라 그랬냐면 위에 거랑 패턴이 똑같죠. num b만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얘의 최대 사이즈, 즉 한마디로 여기 제가 범위 잡는 자리 0, 1, 2, 3, 4, 5, 6, 7, 8, 9까지 순서대로 한 사이클씩 반복해서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해라 이 뜻이죠. 그러면 얘를 출력을 하려고 봤더니 자, 이게 이제 출력 함수입니다. 출력을 반복해라 이 뜻이에요. 오케이, 이거를 하나씩 인덱스 값으로 출력을 하라 이건데 중요한 게 얘를 출력을 하려고 봤더니 아니 그러면 이게 2, 4, 7, 8, 1, 2 순서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최종 출력 값입니다. 최종 출력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를 봤더니 2, 4, 7, 8, 1, 2 그 다음에 여기 자리는 그러면 뭐가 찍혀 나오겠냐 이거예요. 네, 문제에서 언급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여기 자리는 그럼 뭔데? 여기는 뭔데? 네, 이걸 해야 되죠. 이게 자바에서는 사이즈를 이렇게 길게 잡아놓고 여기 일부만 처리하고 여기에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여기에 0이 저장이 됩니다. 네, 이 특징을 알고 계시면 돼요. 배열로 선언을 했을 때 6개는 그대로 이게 지금 초기화 작업을 대입해서 했는데 여기는 선언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넣었다? 그러면은 쓰레기 값이 아니고요. 쓰레기 값 아닙니다. 네, 0이 저장돼요. 0. 네, 0이 이렇게 저장된다. 그래서 출력도 당연히 0이 담겨있던 걸 출력하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제로 0 4개 나오죠? 나머지 자리. 네, 그래서 2478120000이 정답이 된다. 네, 문제 해결 끝났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언어에서 외부에서 클래스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제어자를 보기에서 골라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직접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제어자를 얘기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프라이빗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그래서 여기 소스 코드에 들어가는 거는 프라이빗이 정답이에요. 자, 조금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자바 개념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접근 차단입니다. 예, 얘는 가장 강력한 접근 차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통신 개념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사설이라 그러네요. 사설. 그 다음에 비슷한 말로 비공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바로 프라이빗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바에서 쓰이는 키워드 정답은 프라이빗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거의 정반대가 이제 퍼블릭이죠. 얘는 이제 공개 모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약간 중간 단계가 있는데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텍티드? 얘는 약간 절반 차단?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어쨌든 원천 차단은 아니에요. 프로텍티드도 보호를 하는 특성은 있지만 프라이빗보다는 좀 강도가 약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선 정답이 프라이빗이 정답이 된다. 자, 19번.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를 수정하기 위한 SQL 구문으로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라. 자,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같이 튀어나오는 게 바로 set입니다. set. 업데이트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set이 나와요. set. 네. 이 공식입니다. 업데이트 다음에 세팅을 한다 이 뜻이에요. 네. 업데이트 set. 업데이트 세트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20번. 자, 릴레이션의 내에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를 할 경우 다른 객체가 해당 객체를 참조하고 있을 때에 변경 및 삭제를 취소하는 명령어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리스트릭트라는 키워드로 씁니다. 리스트릭트. 네. 그래서 여기 뭐 보면 리스트릭트 뭐 한자어도 쓰이네요. 제한하다, 한정한다. 네. 변경이나 삭제를 할 경우에 다른 객체가 해당 객체를 참조하고 있을 때 변경 및 삭제를 하면 안 돼! 라고 취소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리스트릭트라는 키워드가 SQL에서 쓰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20번까지 마지막까지 SQL 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리스트릭트 한번 검색해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릭트라는 키워드를 뭐 한번 검색해보죠. 기왕에 뭐 하는 건데. 제한이라고 이렇게 쓰이죠. 네, 제한 리스트릭트. 그 다음 뭐 많이 엇갈려 하시는 게 뭐 캐스케이드는 얘는 연쇄 삭제입니다. 연쇄 삭제. 네, 좀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개. 자, 20번까지 풀이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출제된 정보처리 기능사 20문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출제가 돼서 또 시험 보신 분들이 막 지금 출제자의 명치를 엄청나게 세게 때려야 된다 막 이런 아주 분노에 찬 그런 댓글 반응이 보이고 있죠. 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NCS 출제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겠다는 의지가 지금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정말 심화학습으로 공부를 하시는 방법밖에는 뭐 없다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험 준비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재도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왕에 하는 거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깊숙이 들어가서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마 이게 문제에 나오겠어? 하는 것들이 결국엔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시험이 더 많이 진행이 돼 봐야 좀 골격이 확실히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공부하실 분들, 또 이번에 시험을 또 재도전하실 분들은 화이팅 하셔서 앞으로 또 다음 기능사 시험 대비해 이 문제 분석 자료가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